오늘 여러분들 뵈면서 좀 정말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떠세요?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으로 또 내 미래를 꿈꾸면서 지내는 내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세요?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좀 만족스럽고 내 미래에 대한 좀 확신이 있다. 아무도 없어요? 확신이 있는 건 좋아요. 무슨 과세요? 대학원생이세요? 20년 뒤에 어떤 모습이실 것 같아요? 20년 뒤에 물리학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 같으세요? 물리학에서도 좀 실험생들을 수련을 하는 거니까 제가 전공이 순수화학 쪽이라서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국제적으로 그래서 그냥 20년 뒤에 아시고 만약에 10년 뒤에 양자 컴퓨팅이 본격화되면서 연구하는데 사람이 필요 없다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좀 황당한 질문을 좀 했어요, 그죠? 또 지금 전공이 무엇입니까? 해외에서 나온 지금 대학원 국제대학원. 그럼 나중에 뭐 하시고 싶으세요? 나중에 사실 국제기구에 좀 그만하고. 국제기구 좀 많이 진출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 많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에 많이 좀 함몰돼가지고 모든 걸 지금 판단 기준으로 좀 보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2025년도에 잘 나가고 좋은 것은 2025년도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 기준이에요. 근데 2045년도에 어떤 세상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때는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이때부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저장대에 가서 거기 이제 화웨이 연구소랑 이쪽에 가서 그쪽 분들 다 만나뵙고 얘기를 나눴는데 좀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 의대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공부 잘하면 다 공대를 간대요. 근데 의대를 간 애들 중에 의대에서 제일 우수한 애들은 AI 분야에 맞은대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10년 뒤에 의사가 필요하겠어? 라는 질문을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혼란스러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세상이 될지. 근데 기본적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 고민,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갖춰야 될 기본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좀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 자꾸 하죠. 자, 그러면 생뚱맞지 않은 얘기.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보수, 진보. 보수, 진보는 뭐예요? 저는 그 생각해요. 뭐냐면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뭘 해야 할까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이죠. 우리 미국의 애플이나 뭐 좋은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 보면 부럽잖아요. 구글이나 돈 많이 벌어서 부럽죠. 근데 그 사람들 한 가지 다 특징이 있어요. 기존 산업으로 어떻게 돈 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바뀌어가는 세상을 먼저 읽고 치고 나간 겁니다. 시대 정신을 읽고 치고 나간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필요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치고 나가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건데 사실 제 나이만 돼도 제가 올해 제가 98학번인데 조금 나이가 있어요. 10년 뒤 하면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뭘 해도.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데 여러분들 아니거든요. 최소 50년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나이들이에요. 그러면은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은 다 진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진보적에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유가 진보라는 것이 좌우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뭔지를 생각을 해서 이 시대 정신에 뭘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서 지금 사회에서 뭘 바꿀까를 찾아내는 것, 그걸 창의적으로 도전해가는 것이 저는 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진보적일 수 있는 날이죠. 교수님이 뭐라 하면 그 말 맞나? 심지어 제가 하는 말도 야, 네 말 맞아? 라고 질문하고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달라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여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자동차가 꼭 기름때야 간다. 나는 생각이 달라. 이제 전기자동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 테슬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좀 그런 고민을 우리가 젊은 청년에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나는 보수다 하셨는데 왜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어나서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다라고 규정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엄청난 고민과 또 생각이 전제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데에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좀 할 수 그렇긴 있어요. 한데요. 우선은 사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보수 진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여가지고 약간 좀 기존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어떻게 정립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떤 그런 실패 그리고 차선에 대한 선택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거를 좀 뭐 진보적으로 막 갈아엎자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약간 이런 주의여서 그런 의미에서 그냥 보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저는 지금 사실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PPT도 안 만들었고요.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요. 편하게 얘기 듣고 얘기 나누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저는 모든 걸 다 의심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다 기성세대에서 말하는 모든 게 다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보수다 진보다 기성에서 나눠놓고 있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그냥 저도 제 말도 틀릴 수 있지만 저는 보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는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수라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 틀을 지키고 사회 통합을 지키는 게 보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된 가치가 뭐죠? 2025년 지금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된 가치 돈, 시장경제 그죠? 그것도 헌법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된 가치가 나와 있는 게 헌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국민들께서 동의하셔서 헌법이라는 최상의 법으로 박아놨어요. 이건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고 국민들이 합의한 거다. 헌법 개정 전까지는 이게 우리의 가치다. 헌법 1조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민주주의하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헌법 내려가다 보면 그래서 시장경제도 돈 그것도 나와 있고요. 복지사회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예요. 자, 근데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는 계속 바뀌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질문 드립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한때는 가장 진보적 개념이었죠. 왜냐하면 황제정을 무너뜨릴 때 무너뜨릴 때 공산주의가 진보적 개념이었어요. 기존의 틀을 깨려고 했던 거예요. 야, 이거는 기존의 틀, 기존의 합의한 가치는 황제정이었어요. 근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바꾸자. 그래서 공산주의는 진보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집권한 다음에 어땠죠? 그때는 소련 사회가 합의한 공통된 가치가 공산주의였죠. 그때는 보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도리어 이제 공산주의 그만하자 하는 게 진보의 모습이죠. 기본 틀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근데 지금 공산주의 얘기하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얘기하면 보수도 진보도 아니죠. 그냥 흘러간 옛날 얘기하면 수구가 되버리죠. 수구도 아니죠. 사람이 그냥 옛날 얘기 안에 이래 되버리죠. 그죠? 변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수, 진보는 기본적으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매일 필요 없어요. 뭐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 성향에 따라 그런 건 있어요. 기본 틀을 좀 지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도전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좀 진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도전적이었으면 좋겠다, 창의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보면 보수 진보를 적대시하고 있어요. 서로 그저 싸우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보수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고 사회 통합과 사회 틀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보적 도전에 대해서 눈을 가보면 오리물처럼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보수가 생명력을 얻으려면, 다시 말해서 사회가 발전하려면 포용력을 갖춰서 진보에 성공한 성과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사회는 정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보는 보수에게 생명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포용성과 개방성,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시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진보는 어떨까요? 저는 창의성, 도전, 그리고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뀌는 세상 어떻게 바뀌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그럼 뭘 해야 하지? 우리 아까 물리학 전공하셨던 분 계신데 물리학의 대본칙 계속 바뀌었죠? 뉴턴 했던 말이 다르고 아인슈타인 했던 말이 다르죠? 꽤 무서워하면서 바꿔가죠, 그죠? 뉴턴 입장에서는 아인슈타인 어떤 사람이에요? 물리학도 저는 그냥 죽었습니다. 하긴 뭐 총수니까 말은 없겠다, 그렇죠? 근데 살아있었다 그러면 괘씸하다 했을 수는 있겠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네? 자, 근데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니죠.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틀렸나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생각이 무조건 맞다! 라는데 매여 있으면 아인슈타인은 등장할 수 없겠죠. 근데 기존의 생각이 맞을까? 하면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보적 생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과 창의와 도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시고요.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맞을까요? 아닌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문제 제기를 받아주실 만한 분이면 직접 질문을 하거나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입 다물고. 저는 주로 입 다물고 있었어요. 혼날까봐. 근데 그렇게 입 다물면 사실은 내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학점 좀 손해보더라도 좀 도전해보시면 학교생활이 더 재밌지 않을까. 교수님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압니까? 센터장님처럼 훌륭한 교수님은 이 훌륭한 학자가 될 자질이 있구나 하면서 전폭 지원해 주시겠지. 근데 그런 의심을 하고 되묻는 과정에서 사실은 더 큰 걸 깨닫게 되고 못 보던 걸 보게 되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제가 뭔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걸 하기에는 저도 이미 굳어진 생각들이 많아요. 또 제 삶의 경험 때문에 제가 갇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을 지키고 사회 틀을 지켜서 우리 사회의 체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거기에 좀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판단을 할 때 과연 이게 원칙에 맞는가를 많이 되물어요. 사람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국민의힘 소속인데 12월 3일 비상계엄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바로 비상계엄 풀어야 한다,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느냐. 어렵지 않죠. 원칙을 먼저 놓고 보면 돼요. 비상계엄이라는 것 헌법상에 전시, 준전시,
여기서 또 저 공부할 때는 엄격 해석해야 한다라고 교수님께 기가 막히도록 공부를 들었어요. 준전시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승질난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좀비 사태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좀비 해가지고 막 이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전시 준전시가 아니었어요. 그럼 일단 사유가 없고 한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 권능을 제한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풀 수 있도록 법으로 장치해놨는데 근데 국회를 기능을 막는다? 이건 또 내용적으로 틀렸죠. 그러면 다 떠나서 원칙이 어긋난 거예요. 그럼 풀어야 되는 거죠. 만약 못 풀면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헌법 소호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인치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입니다. 왕이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왕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왕은 없어요. 법으로 세워진 대통령이 있고 법으로 세워진 체계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 원칙대로 판단하면 당연하죠. 당사로 봐야 이거 하나도 없죠. 빨리 가서 풀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원칙을 중요시 생각하는 보수주의자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보주의자라면 다를 수 있죠. 그죠? 나는 진보야 하면은 야, 틀 자체가 잘못됐어. 밖에 부수자. 소비에트 혁명이 필요해. 무력 혁명할 거야. 뭐 그런 경우에는 법이나 원칙이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폭력적인 방법은 실패를 하기 쉽죠. 근데 보수와 진보는 사실 서로 엄청나게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도전 또 정말 없는 것에서 뭔가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할 때 19번은 실패해요. 그죠? 19번은 실패해요. 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걸 사회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회가 몸살을 나가요. 그래서 우리 프랑스 대혁명 보면 대혁명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 사회가 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또 황제를 정하고 다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몇 번 반복하다가 겨우 자리 나가요. 그만큼 몸살을 나가요. 진보적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기 쉽고 성공해도 몸살을 나가. 근데 이 실패를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또 몸살 앓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의 체력인데 이걸 만드는 게 또 보수의 역할입니다. 보수가 그 사회 공통된 가치를 잘 지키고 있고 사회 틀과 통합을 잘 지키고 있으면 웬만한 큰 변화도 수용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 들어요. 진보는 보수의 생명력을 주고 보수는 진보가 도전할 수 있는 체력과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가치관인 겁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사를 바꾼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세 가지만 꼽는다면 총준세 이런 거 말고 농업혁명, 산업혁명 맞아요. 사실은 농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이 등장할 수 있었죠. 황제가 등장할 수 있었죠. 대량 생산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황제가 필요했고 자 근데 또 산업혁명이 생기고 나니까 자본주의가 생기고 화폐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공산주의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 국가사회주의까지도 생겨났어요. 자 지금 우리 또 다른 혁명을 맞고 있습니다. 무슨 혁명이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20년쯤 지나면 정치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법조인에서 해놨는데 저 전공 잘못 선택했다 싶어요. 변호사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 요즘 현직에 있는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변호사 불과 2년 전에 하고 있었거든요. 2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 2년 전에는 제가 다 썼어야 돼요. 저 글 잘 쓰거든요. 빨리 잘 써요. 저 도사예요. 제가 이래 보여도 사건만 13,000건 처리했거든요. 아주 효율적으로 빨리 일 처리하는 전문가인데 제 영역이 없어졌어요. 요즘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상담할 때 그냥 AI 기계가 딱 놨던데 그럼 상담하면서 얘가 다 텍스트화 시킨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사실관계 관련 목적 정리를 다 한대요. 그걸 찍고 넣으면 서면을 그냥 만들어준대. 제출하고 상대가 답변서 오면 스캔해서 또 하면 AI가 또 답변서를 또 만들어준대. 그럼 변호사는 뭐하니? 그러니까 그냥 이거 갖고 하는 척 이렇게 그 법정 한번 나가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좀 지나면 이제 할 일이 없겠네? 지금 당장 그러다 보니까 어서 변호사 필요 없다. 예전에 어서 변호사 연구하거나 사실관계 정리를 많이 했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미국에서는 사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미국 로펌에서 보면 예전보다 어서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사회가 바뀌는 거죠. 정치적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좀 의문을 가져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헌법 체제에서 절제적이에요. 그죠? 헌법 1조라는 게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AI가 정말 많이 발달해서 AI한테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정책 어떤 법안 만들면 좋을까? 그럼 바로 탁탁탁 나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다면 국민들이 야 국회 없애 그냥 AI 듣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농업혁명, 산업혁명, AI혁명, 본질적인 혁명은 모든 걸 바꿔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사상이나 성향도 어떻게 보면 그 여파로 생긴 거예요.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사실 산업혁명의 여파였거든요. 그럼 AI혁명으로 또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러면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사실은 진보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25년 대한민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보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보가 민주주의 지키는 거다. 그걸 80년대 얘기예요. 8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고 우리나라 사회가 권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민주주의 해보자. 이건 진보적 논의에 들어왔어요. 80년대에. 그래서 87년 헌법이 생겼죠. 우리 헌법은 그래서 87년도에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어진 민주헌법이기 때문에 1조 1항에 민주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이 걸렸어요. 그럼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은 진보적 얘기여서는 안 돼요. 2025년에 아직도 민주주의가 진보다. 그건 사회가 멈췄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죠? 상대적인 거랬잖아요. 러시아 공산주의가 변하듯이. 근데 80년대 민주주의가 진보되는데 2025년도에 민주주의가 진보될 거면 우리 사회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밖에 안 돼요. 사회는 발전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지키겠다. 이건 보수의 목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과연 민주주의가 맞는가? AI 시대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은 진보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그런 고민 안 하죠? 저 해요. 어? 진짜 했어요. 했어요? 고민의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크게.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맨날 말씀하셔서. 네. 반갑다. 보수주의자로서 네. 청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치를 주장할 때 그런 반대편에 서 계신가요? 저는 엄격하게 검증할 겁니다. 반대편에서. 저는 보수주의자니까 원칙을 수호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진보적 변화는 사회에 충격을 줍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적 도전에 열에 9번 실패하고 틀릴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또 실패하고 잘못된 도전이라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되고 그걸로 좌절받아서도 안 돼요. 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검증은 간단하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만 그 충격, 그러니까 정말 바른 진보의 방향인지 아니면 역사의 태고인데 진보에 탈을 쓰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서울대 들어오기 전까지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검증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 사회의 발전에.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단단하게 보수의 원칙을 지켜간다는 것은 그런 검증 기능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검증 기능만 하면 꼴통 소리 듣죠. 품위 있게 포용하고 개방성을 갖추는 것이 또 보수의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을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맞다라고 판단되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게 우리 사회에 녹아내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사회의 체력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AI 발달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한 좀 더 구체적 얘기를 더 해주시겠어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아무도 대책 없어요. 그렇죠. 정확히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체제들이 지금은 좀 미개해 보이듯이 지금 저희 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통치 체제가 언젠가는 미개해질 때도 올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AI 혁명이 원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고민들 사실 청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뒤에 AI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우리 로마문 봐도요 원래 공화정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카이사르가 황제적으로 바꿔버리죠. 왜? 그게 효율적이라서 그래요. 효율적이면 이거 절대 가치인데 라고 생각했던 걸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세계 150여 개 국가가 있어요. 200여 개 국가가 있죠. 맞네. 그 중에 몇몇 나라가 아무 정치 머리 아파 다 없애고 정치인들 다 보내버리고 AI 판단에 맡기겠어. AI 너무 좋네. 근데 그래서 그게 정말 효과를 내고 그 나라가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사회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면 야 따라하자 하는 사람들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또 변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마냥 효율성 추구하는 게 또 정답일까요? 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AI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어요. 선도력과 통제력을 같이 갖춰야 한다.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겁나요. 아마 대부분 두려울 거예요. AI가 로보틱스가 결합을 버리면 노동이 필요 없어져요. 노동이 필요 없어져요. 제가 아까 물리학 전공하시는 분들께 그 얘기를 드렸는데 나중에 연구를 양적 컴퓨팅이 대체하면 어떨까요? 라는 우려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우려예요. 실질적으로. 이 시점을 10년 뒤로 보고 있더라고요. 10년 뒤에 인간의 두뇌로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는 그 시점이 올 것 같다. 그게 양적 컴퓨팅 기술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저 과학자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되어버리면 인간의 두뇌로는 이제 따라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500년, 600년 걸려서 연구할 거를 얘는 1분 만에 끝내버려요. 그 치고 막 나가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게요.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 아저씨가 쓴 책을 보면 그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인류 자체가 바뀔 거다. 뇌에 칩 꽂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AI와 네트워킹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상상만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청년이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20년 뒤에 30년 뒤에 살아가야 할 세상일 수도 있어요. 뭔 얘기다. 뭔 얘기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취업과 관련 없다. 취업과 관련 있을 수도 있죠.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서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만나면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었어요. 전공이 뭔가요? 구텐타. 반갑습니다. 도부동물학 공부하시면서 이걸 내 인생에서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인문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있는 말씀하신 문학이랑 비슷하겠지만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려고 인문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보수주의자이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맞는가? 내가 하는 정치가 맞는가? 내가 하는 생각이 맞는가? 늘 되묻고 늘 또 타인에게도 물어봅니다. 저는 묻는 걸 좋아해요. 국민의힘에 있을 때 두 가지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선배 의원님들께 무슨 질문을 많이 했대요? 정치 왜 하세요? 1번 질문이고 2번이 보수가 뭔데요? 보수당이라 하니까 선배들 입장에서는 되게 뭐 말을 잘 듣지 막 들어와가지고 근데 늘 제가 정치를 왜 하세요? 하면 당황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 저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려요. 돈 벌고 싶으면 사업하셔야 되고 칭찬받고 싶으면 봉사활동하면 되지. 이건 내 생활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욕만 얻어먹는 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하면 내가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멋이 없잖아. 그러면 그 순간에도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그걸 하려고 해요? 할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대한민국의 리더 그룹이라는 국회의원들 중이고 상당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걸 물었을 때 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보수가 뭔가요? 하니까 나중에 모 성대원님이 그러셨어요. 국민의힘이 가는 길이 보수고 나머지 다 좌파야. 예? 명확해서 좋긴 한데 그럴 수 있죠. 뭐 다 정의가 고정적으로 정해진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되묻고 의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생각은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론과 달리 움직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아니들 물으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맞아? 진짜 맞아?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생각을 하다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전공하고 있는 거, 노력하고 있는 거세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졸업하시고 이제 다들 취업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2005년, 2006년 첫 취업을 저도 처음에 회사를 다녔는데 제가 취업이 신이었어요. 제 사람 좀 할게요. 거의 불패 없이 그냥 원서 한번 합격을 다 했는데 근데 스펙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한 예로 그때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신입사원을 했는데 학교별로 그 커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천서 의사 가는 거예요. 고대법대 그때 2장인가 3장인가 내려갔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해외 법무파들 한 명을 뽑는데요. 그래서 서울법대 한 6장 갖고 고대법대 2장 오고 연대법대 2장 이래가지고 한 10명을 뽑아놨어. 근데 저는 공부를 못해서 추천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 본사 찾아갔어요. 가서 인사부장 만나고 싶어요. 버텼어요. 그러니까 미친놈이 다 있네. 야 가! 회사 입사하려고요. 했어요. 하니까 추천서 있냐 그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왔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래. 그래서 안 가 했어요. 한 3시간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친놈이 다 있냐고 나오더니 원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그 자리에 접수하고 했는데 최종 합격 저 혼자 했거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모습 보고 합격시켰대요. 근데 안 갔죠. 남대 갔죠. 그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에 갔겠죠. 여기도 법무팀 본부에서 갔어요. 갔는데 여기도 한 명, 가는 데마다 한 명이야. 법대 나오니까 많이 안 뽑아요. 갔는데 외국인 한 6명 있는 방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살아나고 대화를 해서 자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I will show you Korean traditional culture. 태국 1장부터 8장까지 3번 했거든요. 딱 30분 차더라고요. 합격했어요. 딱 왔어.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항상 상대가 뭘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움직이면 이것도 우리가 기존 고정된 관념 틀에 갇히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회사 좋은 데 가면 좋은 학생 나와야 되고 모범생이어야 되고 시험 잘 쳐야 되고 생각을 먼저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회사에서 나를 뽑으려는 이유는 뭐죠? 돈 벌려고 뽑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어떤 사람 뽑고 싶어요? 돈 벌어다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은행 너무 많이 다녔네, 그죠? 우리은행에 들어갈 때 우리은행에 들어가서 제가 신입권을 좀 다녔어요. 4년 다녔는데 이제 원서 오면 1차 걸러내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제 신입 사원들 뽑는 일을 같이 했었는데 그거 할 때 학점 죄송하지만 안 봐요. 그보다 누가 돈 벌어다 주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 들어갈 때 제 동료 중에 하나가 서강대 종교학과를 학점 1.9에 졸업한 어떻게 1.9가 나올까? 난 그것도 신기해. 근데 어쨌든 1.9가 졸업은 했어. 야, 오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입행 성공이 있어요. 우리 때 200대 1이었거든요. 200대 1이고 학교를 튀어가 있었어요. 서강대에서 한 줄밖에 안 뽑아요. 근데 이거 종교학과인데 얘가 뭐로 쓴 것 같냐면 저 카드 타러 왔어요. 돈 벌어다 줄 수 있어요. 은행가 돈 벌어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은행 부지점장 하고 있어요. 살아남았어요. 잘 살고 있어. 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업시장에서도 그래요.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도선에 다 서울법대 존경하는 서울법대 졸업생들이 여러 왔어요. 너무 영어도 잘하고요. 대단하더라고. 다 떨어졌어요. 왜? 회사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일단 고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게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다시 돌아와서 내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경쟁이 다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전공이 뭐예요? 저는 물리교육과예요. 그러면 졸업하고 선생님 하실 계획이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런 진로 콘서트를 하는 것도 있는데 원래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미래 AI 시대에 그래도 교사는 아직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멘토링이나 이런 거 하다가 내가 교사를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원장님 의견 좀 질문도 해보고 싶고 하는 생각이 왔습니다. 전공했다고 꼭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법대 졸업하고 저는 좀 사실은 가정 형편이 힘들었어요. 그 중학교 때부터 제가 돈 벌어서 계속 공부하고 대학도 고대 가면 좋을 줄 알았더니 이 학비만 세고 장학금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막 매일 일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1차는 좀 빨리 되는데 2차 공부에 몰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부터 벌자. 지긋지긋하다 가난하면서 취직에 문제가 났었어요. 근데 취직하면서 저를 자꾸 법무팀 보내려고 했는데 저는 법무팀 죽어도 안 간다고 버텼어요. 현대자동차, 제가 회사 너무 많이 했는데 알죠? 현대자동차를 지원했었어요. 현대자동차 저는 국내 영업을 하고 싶었는데 또 법무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캔슬 하고 그랬어요. 합격을 했는데 왜 법무팀을 안 가려고 했냐면 제가 법 공부를 했다는 것이 다른 파트에 갔을 때는 장점인데 변호사가 안 된 상황에서 뭐 법무팀 가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대다수의 동기들은 법대 나왔으니까 다 법무팀만 가라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꼭 정답일까? 물리교육과 나왔다고 해서 꼭 선생님이 되어야 하나? 인생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물리교육과 다니면서 배웠던 지식과 경험이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뭘 하고 싶고 특히 10년 뒤, 20년 뒤, 또 30년 뒤에 어떤 분야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해야죠. 근데 머리로는 고민하지 말고 많이 부딪혀보세요. 경험이 늘어나면 생각도 바뀌어요. 경험이 늘어나면 생각도 많이 바뀌어요.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진로 선택과 도전 이야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제가 재산을 조금만 더 하자면 이거 부르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성공한 변호사였을까요? 망한 변호사였을까요? 참 변호사로서 영 별로였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럼 나중에 다시 개업하시면 이거 역시 좋아요. 소신 있어요. 변호사여서 별로였을 것 같다. 저 잘했어요. 저 울산에서 제일 큰 규모의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제가 운영을 다 했고 저 혼자 지금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울산에 처음 변호사로 왔을 때는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세울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처음 울산 갈 때 빚만 한 2, 3억 있고 첫 근무 조건이 3개월 무급에 그 다음 월 200이었어요. 형편없죠. 왜냐하면 제가 로스쿨 1기예요. 변호사 사회에서 변호사로 인정을 안 해줄 때입니다. 네가 뭔데? 하고 둘의 배탈 때예요.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적 네트워크거나 예를 들어 그 지역 출신이거나 선후배 관계가 좋거나 아니면 판사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이거나 이래야지 뭘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유리천장이 엄청 두터워요. 근데 저는 울산에 선후배도 없고 친인척도 없는 완전히 낯선 타지였어요. 완전히 낯선 타지인데 그냥 저 혼자 제가 베이스에서 생각했어요. 고생하더라도 20년 뒤에 좋은 곳이 어딜까? 그래서 두 군데를 뽑았어. 울산과 천안. 왜냐하면 딱 인구 100만 정도의 서울 변호사들이 안 내려오니까 경쟁이 좀 덜하겠지? 그러면 나만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두 도시를 뽑았는데 그 중에 서울 변호사가 내려오기 더 힘든 데가 울산인 것 같더라고요. 제일 오지예요. 교통이 참 힘들어. 그래서 울산에 갔어요. 어이없죠? 어쨌든 저는 20년 뒤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간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어디가 대접도 안 해줘요. 그래서 처음 이제 숙소를 구한 곳이 14만 원짜리 고시원방이었는데 직업을 적으러 하는데 변호사가 못 듣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직장인이니까 어느 회사 다니는지 쓰래요. 그래서 거짓말은 못하겠고 사실 그 변호사인데요. 하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원칙을 지키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이 술 먹지 말자, 골프 치지 말자, 어디 가서 띵까띵까 하지 말자, 영업한다고 쫓아다니지 말자, 그냥 일 열심히 해서 나 찾아오는 사람들 실망 안 시키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찾아온 분이 감동해서 가서 저 대신 영업해주면 그게 진짜 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디가 술 먹고 이래봐야 아이고 새끼 변호사 살려고 애쓰냐 할 뿐이지 믿음이 안 가는데 누가 사건 주겠어요? 근데 그게 묵혔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일한 지 제가 처음 새끼 변호사 갔을 때 27건 인수인계 받았는데 정말 제일 처음 일했거든요. 한 달에 한 반나절씩 계속 일만 했는데 한 서너 달 안 지나서 사건이 200건이 넘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제가 고용주를 목에 살리는 사람이 됐어.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개업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2014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2024년까지 정치 시작하기 전까지 한 해도 안 부르고 부산에서 사건을 제일 많이 하는 변호사였어요. 근데 저는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객들이 계속 영업 사무장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사건이 많아지니까 제가 이제 혼자 처리를 못하니까 고용 변호사를 쓰게 되고 하면서 어느 순간 부산이 제일 큰 업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내가 잘났다는 스펙으로 승부 보려고 하면 승부가 안 나요.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본질을 항상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변호사 찾아오는 본질이 뭐 있어요? 이기려고 하죠. 재판 좋은 결과 받으려고 하고 서비스 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면 친절하게 정확한 서비스 해주고 좋은 결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입소문이 나면 쌓이면 경력이 되는 겁니다. 경력 좋은 변호사 찾아가는 이유도 이기려고 하는 거지, 경력 좋은 사람 보고 행복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법원장 출신한테 맡긴 뭐예요? 사건 지금 헛방인데. 그러면 중요한 건 사건을 즐기는 것이고 성의껏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거기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조시장이 제일 경직되고 유리시장이 제일 심하거든요. 거기서도 이게 먹혀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막 검사장 출신이고 딱 먹힐까요? 처음에는 먹히겠죠. 근데 갔는데 결과가 계속 안 좋아서 소문이 나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본질과 니즈 또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지름길을 찾을 수 있고 이기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요. 내가 뭔데 이걸 좀 내려놔야 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내가 잘났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안 돼. 나를 보지 남을 안 보거든요. 제가 우리은행에서 그 신입사원 지원하는 사람들 서류를 쭉 볼 때 참 놀랐던 게 훌륭한 인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또 하나 놀랐던 게 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구나. 우리 그때 서류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정말 공부 잘한다. 하고 있지 왜 지원해? 아우 이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어까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연결이 안 가. 그냥 자기 자랑하고 끝나요. 그럼 아우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이 찢겨버려요. 이상하죠. 그냥 시험 치는 거랑 다른 사회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막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연하게 본질을 찾아가고 상대의 니즈를 캐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 뭔가, 어떤 니즈가 사회에서 어떤 니즈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인생은 20년, 30년 뒤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껴있는 도전하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 당연히 있어야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니즈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지? 뭘 만들어 갈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 한때는 섬유산업이었어요. 섬유산업 좋네 하고 섬유공학으로 다 들어갔던 사람 망했죠. 졸업할 때 되니까 섬유산업이 물러갔어요. 계속 그런 흐름이 가는 겁니다. 지금을 볼 것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뭘 만들어 갈 것인가. 근데 이걸 정확하게 보려면 100%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별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껴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대학생이야말로 정말 그럴 수 있는 사회적으로 허락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졸업하잖아요. 일단 시간이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지적 자극도 없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좁은 사회에서 당장 문학계 경쟁한다고 그 다음 못 봐요. 그러면 정신 차려보면 한 벌써 40대 50대 그냥 빼박이네 내 인생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지금 많이 도전해보세요. 많이 생각을 돌려보시고 교수님께 계속 도전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달려들고 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숙합니다. 그 과정에서 커요. 자, 지금까지 함께 생각을 나누셨나요? 저 혼자 떠들었나요? 그래서 아까 좀 어떤 걸 그러면 생각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뭘 하고 싶다, 뭘 바꿔봐야겠다. 우리 앞으로 그 AI가 발전하면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스스로 창업이나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업 관련해서 조금 사실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교수님들과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우리 학생들이 내가 도전하고 싶은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 접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막연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조선해양공학과는 울산 조선소 옆에 있어야 되지 않나. 눈만 뜨면 배를 보고 잠수함을 보면 나도 저거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어요? 뭔가 영감을 얻어서 좀 더 작은 잠수함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눈앞에 안 보이면 또 영감이 안 되니까. 제가 법대 졸업했지만은 법대 졸업하고 제가 첫 직장을 갔을 때 법무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대 졸업했다고 직업명령을 써보래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그게 뭐예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법대 나왔다며? 몰라요. 왜 모르죠? 왜냐면 법대 법공부만 했다 뿐이지 실제로 뭘 써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의식이었어요. 제가 변호사 일하면서 느꼈던 게 학교에서 맨날 공부하면 필요가 없는 거야. 도리어 현장에서 살아있는 현장에서 현장을 가서 고민을 하고 또 찾아내고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나가. 사실 변호사 학점도 필요 없었어요. 일을 해보니까 법조 쪽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너무 잘하니까 일을 잘하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본인들은 그 사람을 물어보러 찾아가요. 일을 잘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 막막하다면 교수님 통해서 관련된 현장에 자꾸 들이밀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또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네.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도전을 해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학부 정신이고 전문가시네. 아직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전 정신이 꿈인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지금은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연 자리에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다니시니까 연말에 국회에 뭐 돈 주면 안 주고 중요하나요? 인턴이라도 도전해서 일단 가서 부딪혀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외교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신문기자나 이쪽으로도 많이 가시거든요. 그럼 기자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한 달만이라도 따라다니다 보면 또 내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부딪혀보면 경험 따라 보이는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학계에 다시 온다 하더라도 현실 실무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것이 더 깊은 학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하탑에만 갇혀 있는 것보다는 현실 실무를 보면 또 달리 보이는 점이 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왜 정치를 하게 되었냐까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는 정치할 생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울산이 고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배경 없이 기반 없이 울산에서 변호사를 했는데 너무 좋은 평판으로 사무실이 커져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시기 질투.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에서 생태계 교란종이다, 척결 대상이다. 그래서 2000년도더라 울산 변호사협회장이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이 김상국을 울산에서 몰아내겠습니다 했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한 게 다른데 왜냐하면 여기 경쟁사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특히나 지역의 폐쇄사회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 조사, 경찰 조사 불러다니면서 온갖 조사 다 받고 무슨 온갖 별별 악소문에 다시 달리고 그렇게 막 3년을 시달렸는데 그때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직원들이 한 30명 됐거든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근데 영업사가 없다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내가 또 이게 뿌려가야 돼요. 그럼 매월 매달 몇 억씩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해놨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갖 소문 나서 공격은 들어와서 조사도 받으러 가야 돼. 무섭잖아 또.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근데 그때 스스로에게 그 얘기를 그 생각을 했어. 원망하지 말자. 남이 나를 공격하고 나는 공격하지 말자. 그리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자. 그걸 철저하게 좀 힘들지만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막 공격하던 선배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면 칭찬하는 얘기 들으면 난 죽을 것 같고 왜 니는 내가 너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너는 자꾸 나보고 좋다. 난 네가 싫어. 그래서 네가 나를 좋다 할 때마다 더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 시기심이에요 사실은. 시기라는 감정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도 죽이고 시기 대상도 죽이고 모두를 죽이고 제일 나쁜 감정인데 인간의 본연의 감정이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그 세월을 한 3년을 버티고 나니까 지역에 다른 소문이 확 돌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제 약간 검증 과정이었던 거죠. 검증도 됐다. 플러스 다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잘하려고 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에 정치하는 사람, 국민의힘, 민주당, 진보당 할 것 없이 다 친해지고 또 지역의 노동조합 다 친해지고 언론사 다 친해지고 왜냐하면 외부의 칼날이 무서우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조심조심하게 되고 근데 이게 또 밖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보통 변호사들 건강 떨면 저 친구 겸손하네, 성실하네 하면서 좋은 사람이네, 야 털어도 괜찮네 이렇게 됩니까? 플러스 되면서 사실 그 3년 힘들었던 3년 지나고 나서 매출도 안정되고 저도 울산 사회에서 대표적 마당발로 조금 인정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치하기 전까지는 정치인들이 다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당발이지, 후원금 잘 주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잘 도와주지. 이래서 울산이면 국민의힘, 민주당, 진보당 할 것 없이 저랑 다 잘 지내려고 하고 다 저한테 도움받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지역사회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푸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근데 계속 하라 하고 난 안 합니다 하고 하라 하고 이게 한 밀당이 한 1, 2년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운명이구나 하고 하게 됐는데 저는 들어와서 보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라는 게 제가 정치를 왜 하나요? 라는 질문을 들어와서 많이 물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정말 의문이 걸려서 물었던 거예요. 저는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왜냐하면 정치인이 되겠다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떨길래 사실은 좀 된 것도 좀 사실은 있어서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근데 지금은 명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특히 12월 3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저한테는 깊은 고민의 시간들을 가지게 됐고 제가 해야 될 사명, 역할에 대해서 많이 좀 깨닫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고 또 그걸 잘 하고 싶고 또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솔직히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생계형 정치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좀 별로야. 왜냐하면 정치 잘리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 잘려야 되죠? 그러니까 줄 서요. 뭐 소신 있게 뭘 하겠다 이거 없어요. 그냥 줄 서요. 그 생계형 정치인들 특징이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또 상임위 활동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뭐 시켜서 공천받는 이어지는 그것만 집중하고 일하는 것보다는 행사를 쫓아다녀요. 행사장 가서 막 악수하고 저 왔어요 이것만 하고 다니면 일할 때는 안 보여. 한 번씩 텔레비전 보면 소리 막 지르고 사라지는 사람들 있죠. 막 소리 지르고 마이크 끄지면 바로 나가요. 악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일 잘 안 하거든요 거의. 근데 그런 사람 오래 할 수는 있는데 국민께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정치 왜 하냐고. 그러니까 승진을 안 해주는 사람들은 내 생계 수단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 생계 수단으로 정치한다는 건 저는 그 생각부터 틀려먹었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생계 수단으로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다 영향을 미쳐요.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사회 방향성을 정하고 또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는데 다 영향을 우리 삶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제가 하는 행동 하나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 자리에 올 수는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에 관심 있고 정치를 직접 하거나 간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가사를 갖춰야 될 것이 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심 아닌 공심. 그걸 놔버리는 순간에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죄를 짓는 게 돼요. 제가 좀 사실 지금 제가 있던 당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라고 막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분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고 계세요. 국민의힘에 있을 때 같이 얘기 나눌 때 보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격하게 공감했던 사람이고 앞장서겠던 사람인데 정반대로 움직여요. 그분은 알고 있는 거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하지만 반대로 가요. 왜?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당권을 장악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틀린 걸 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심이죠. 틀려서 이대로 하면 우리 공동체 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앞장서서 해요. 도움이 되니까. 사심이에요. 사심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거나 그죠? 다른 일을 하면 돼요. 근데 공적인 일에 사심으로 들어가버리면 공동체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 계신다고 하니까 그 많은 정치학 서적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 역학관계 무슨 정치적 되게 싫어요. 그 말. 계산이잖아요. 계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만 하는 걸까요? 옳고 그름이 못 되잖아요. 12이해라는 얘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2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해는 이득과 해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2는 뿌리고 이해는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탄탄하면 이해의 가지도 탄탄하겠죠. 근데 12, 뿌리,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가지 이해만 집중한다면 이것도 부러지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이득은 결국에는 더 큰 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정치 역학 이거는 오로지 이해관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 근데 정치인이 여기에 전문가가 되는 순간에 옳고 그름 안 봐요. 옳고 그름이 뭐죠? 무엇이 국민께 도움이 되고 무엇이 옳은 우리의 방향 기준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단순히 이 말을 하고 이런 선동을 하면 내가 힘이 더 세진다. 되게 위험하잖아. 정치 역학의 최고 선두, 최고봉이었던 사람이 히틀러잖아요. 소련을 외부의 강력한 적으로 상정해서 독일 내부의 단합을 이끌고 내부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유태인을 핍박함으로써 또 내부의 단합을 이끌고 갈등으로 힘을 만들어서 정치공학적으로 성공해서 합법적으로 바이마르 공학을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정치 역학에만 능하면 히틀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히틀러도 처음에는 잘못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취했겠죠, 이제. 정의라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해요. 좀 더 나쁘다 생각해요. 한 번씩 보면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인들의 행동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알아요. 알면서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에 관심 있으시니까. 뭐 저는 어려운 정치학 공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도 몰라요. 좀 무식해요. 근데 딱 그것만 지켜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상식선에서 공심을 가지고 움직인다. 상식선에서. 비상식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